수집 방법인데 여기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 실제로 여기 부분은 그렇게 여러분들 수준에서 그렇게까지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자료 수집 방법부터 천천히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자료를 어떻게 수집할 거냐인데 우리 6단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문제 정립, 가설의 설정, 조사 설계, 자료 수집, 분석, 보고서 작성을 하게 되는데 문제 정립에서는 논리적, 가설하고 변수, 개념적 정의, 조작적 정의를 보시면 되고요. 조사 설계는 탐색 기술 설명, 탐색 기술 설명의 종류까지 다 보셔야 돼요. 특히 실험적 조사 4가지 다 보셔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보셨고요. 여기서 이제 자료를 어떻게 수집할 거냐, 여기서 구체적인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자료의 구분은 이제 1차 자료와 2차 자료로 크게 구분될 수 있는데요. 1차 자료, 2차 자료. 자, 혹시 생각나실지 모르겠지만 1차 자료인 것은 자기가 직접 일해서 수집하는 것들을 1차 자료. 2차 자료는요, 이미 발표된 것들은 2차 자료라고 합니다. 다시 1차 자료는요, 직접 조사하는 것들을 1차 자료로 하고요. 2차 자료는요, 이미 발표된 것들을 2차 자료라고 하죠. 그래서 문헌 연구는 2차 자료죠. 문헌 연구는 2차 자료가 됩니다. 1차 자료는 현재 기술적 조사를 그냥 거의 다 1차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1차 자료, 2차 자료 뭘 먼저 진행을 해야 될까요? 그럼 당연히 2차 자료로 합니다. 왜 2차 자료를 먼저 할까요? 그러니까 방향성을 보기 위해서요. 뭐라고요? 1차 자료에서 나올 수 있는 방향성을 보거나 내가 놓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확인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위해서 2차 자료를 먼저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2차 자료의 개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차 자료인 것은 이미 발표되어 있는데 광범위하게 조사하는 것들을 2차 자료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즉 1차 직접적으로 조사하는 것 외에 모든 자료를 그냥 2차 자료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적 자료나 외부에서 보는 것들은 공적 자료,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게 되는데요. 자, 2차 자료를 보시게 되면 다시요, 내가 가지고 있는, 머리에 가지고 있는 거 혹은 컴퓨터에 가지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외부로부터 가져온 것들을 다 2차 자료라고 합니다. 자, 2차 자료 우선 장점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2차 자료 장점은 뭘까요? 그러니까 비용하고 시간을 적게 든 것보다는 효율적이라고 쓰시는 게 더 맞아요. 왜냐하면 1차 자료, 그러니까 2차 자료, 이미 발표되어 있는 자료 중에서도 고가 자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비용, 시간에 대해서 효율적이라고 쓰시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의 점수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뭐라고요? 비용과 시간적으로, 인력적으로 효율적이다. 효율성이 높다. 두 번째로는요, 내가 방향성을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다양한, 폭넓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장점이 되겠죠. 그러시겠죠? 이에 반해서 2차 자료의 문제점이 뭘까요? 첫 번째, 2차 자료 자체가 없을 수도 있죠. 2차 자료 자체가 없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요, 너무 옛날 자료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요, 제가 연구조사 대상자를 한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뭐가 문제인다고요? 통제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2차 자료의 한계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2차 자료의 한계점은 뭐가 있다고? 첫 번째요, 자료가 아예 없을 수 있다. 없다보다 없을 수 있다. 두 번째로는요, 최신성이 결여될 수 있다. 세 번째는요, 연구조사 대상자를 연구자가 통제하기가 어렵다. 통제를 거의 못한다고 봐야죠. 이런 걸 뭐라고 2차 자료의 한계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차 자료는 뭐라고요? 자기가 직접 조사하기 때문에 2차 자료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1차 자료의 장점은 뭐가 될까요? 이거 반대로 쓰시면 돼요. 연구 최신성을 확보할 수 있다. 연구조사 대상자를 내가 통제할 수 있다. 이게 1차 자료의 장점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문제점이 뭐가 있을까요? 한계점은. 이거의 반대예요. 시간하고 비용이 비효율적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체계성과 논리성이 없으면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2차 자료의 장점이 1차 자료의 단점으로 이렇게 서로 간에 보완적으로 쓰시면 돼요. 이것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죠. 자, 경영지도사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보면 정보 탐색에서는 내적 탐색과 외적 탐색으로 구분되시죠? 네? 아직 안 배우셨어요? 내적 탐색이라는 것은 기업과 회사, 외적 탐색이라는 것은 외부 정보를 가져오는 것들. 그래서 마케팅 정보 시스템 MIS를 내부 정보, 고객 정보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요. 마케팅 정보 조사에서는 MR. 그래서 6단계 반드시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이런 것들 같이 응용을 하시게 된다면 충분하게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내적 탐색이라는 것은 기억과 회상으로 보시면 되고요. 외적 탐색은 외부에서, 그러니까 인터넷 검색 이런 것들을 가져오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내용 분석법이라고 하는데요. 자료 구분에서는 우선은 1차 자료와 2차 자료, 그 다음에 내용 분석법, 이 세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자, 1차 자료는 뭐라고 한다고? 1차 자료는 제가 직접 일해서, 2차 자료는요, 이미 발표된 것. 이것들 2차 자료로 하고요. 그 다음에 내용 분석법이라고 하는데, 자, 이 내용 분석법이라는 것은 이미 발표되어 있는 자료를 말하게 되는데, 신문, 잡지, 그다음에 뭐 기사 등에서 이미 발표되어 있는 질적 자료를 양적 척도로 만드는 것들을 내용 분석법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A 방송국에 나왔던 드라마 중에서 뭐 폭력 횟수가 몇 개냐? 이런 것들을 실제로 개수를 세는 것들.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내용 분석법이라고 한다. 자, 다른 예시를 보시게 되면 뭐가 있느냐? 조금 더 예시를 한번 또 보여드릴 건데, 신문 기사 중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단어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내용 분석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미 발표되어 있는 자료를 활용한다. 뭐라고요? 이미 발표되어 있는 자료를 통해서 한다. 하지만 실제로 얘를 판단할 수 있는 그 전문적인 전문가가 많이 부족합니다. 정말로 얘가 폭력성이냐, 애교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어렵고, 야구에서 그런 거죠. 얘를 정말 안타로 볼 거냐, 에러로 볼 거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시죠? 여기 자꾸 넘어가냐?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내용 분석법의 한계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내용 분석법에 어떤 것들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최초 아시안게임 모자 금메달 리스트라고 이렇게 신문기사에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보면 한국 최초니까 1위라고 이름이 나온 거죠. 모자, 즉 아시안게임 중에 엄마와 아들 간에 금메달을 딴 사람이 누구냐? 이런 것들을 이미 발표되어 있는 자료를 가지고 계량어를 만드는 것들.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내용 분석법이라고 합니다. 여기를 보시게 되면 설민경님이 여자 단체 금메달을 땄다. 그의 아들인 황재균 씨가 아시안게임에서 야구 금메달을 땄다. 이런 이미 발표되어 있는 정보를 가지고 새로운 계량적인 정보를 만드는 것들. 이런 뭐라고 한다고요? 내용 분석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류현진 선수가 한국인, 일본인 선발 투수 간의 성적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세이브가 어떻게 되는가, WIP가 뭐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죠. 이런 뭐라고 한다고요? 내용 분석법이라. 이런 뭐라고 한다고요? 내용 분석법이라고 합니다. 내용 분석법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즉, 질적인 자료를 어떻게 만든다고요? 양적인 개수로 만드는 것들은 뭐라고 한다고요? 내용 분석법이라고 합니다. 네. 자, 다음은 이제 자료 수집 방법. 자료 수집 방법에 이어서는 1차 자료를 주안점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1차 자료, 자기가 직접 조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실험법, 의사소통법, 관찰법, 투사법 이런 것들인데 이건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 뭐라고요?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첫 번째 실험법 보겠습니다. 실험법이란 무엇인가요? 다시 보겠습니다. 실험법이란 그렇죠. 여기 키워드는 조사 대상자를 통제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은 뭐라고 한다고요? 실험법이라고 합니다. 실험법에 왜 통제를 할까요? 그렇죠. 인과관계를 추론한다. 인과관계를 추론해서 뭘 얻고자 한다고요? 내적 타당도가 높기 때문에. 내적 타당도 높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다른 자료들은 외적 타당도가 높겠죠. 네. 자, 첫 번째 의사소통법, 실험법 네 가지 뭐가 있었나요? 진실험 설계, 준실험 설계, 원실험 설계, 사후실험 설계. 이거 계속 하셔야 돼. 방법이 없어요. 이건 방법이 없어. 계속 반복하셔야 돼. 내가 이게 키워드만 따가지고 유, 이렇게 외우시면 안 돼요. 네? 진유, 사, 이렇게 외우시면 안 된다고요. 나중에 하면은, 원사, 진유, 원사,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나중에 까먹으세요. 절대 안 됩니다. 그거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시 뭐라고요? 진짜 실험 설계. 모든 걸 완벽하게 만드는 진짜 실험 설계. 요거 비슷하게 만드는, 준실험. 그래서 유사 실험 설계구나. 하나 집단만 만드는 것들은, 이걸 원시 실험 설계. 그래서 아무것도 안 되는 사후 실험 설계.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나중에 글을 쓰더라도 쓸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 아시겠죠? 네, 절대 암기에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왜냐고요? 다음 주 오시면 또 까먹잖아요. 또 까먹으시잖아.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계속 반복을 할 겁니다. 그다음에 의사소통법이라고 하는데 의사소통법은 글과 대화를 통해서 이제 조사 대상자와 조사원 간의 응답자와 조사원 간의 대화, 의사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을 글과 문자, 대화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을 의사소통법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집과 면접법이 나오는데요. 질문집법이라는 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설문지 뿌리는 것들을 질문집법이라고 하고요. 면접법 대충 뭔지 아시죠? 얼굴을 맞대고 조사하는 것. 이것들을 면접법이라고 합니다. 면접법. 자, 질문집법과 면접법이 있는데 질문집법은 뭐라고 한다고요? 집단, 배포, 전화, 우편, 인터넷 조사 이런 것들이 있고요. 면접법에서는 표준화 면접, 중표준화 면접, 비표준화 면접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실 건데요. 자, 글과 대화, 문자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 의사소통법이 되는데 질문집법을 한번 보시게 되면 솔직히 요거 두 개는 모르실 수 있어요. 요 두 개는 모르실 수 있는데 전화, 우편, 인터넷 조사는 대충 아실 거예요. 자, 전화 조사는 집 전화를 말하는 겁니다. 스마트폰, 핸드폰이 아니라 집 전화 조사를 전화 조사라고 보실게요. 자, 전화 조사 대충 뭔지 아시겠죠? 집으로 전화 오신 거 전화하시는 거예요. 자, 전화 조사에 여러분들이 받아보시면 어떨까요? 받아보시면 그냥 끊으시잖아요. 뭐라고요?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나버리죠. 이게 뭐라고 한다고요? 전화조사. 우편조사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우체통에 들어온 것들 그래서 이렇게 다시 회송하는 것들을 우편조사라고 합니다. 근데 우편조사도 여러분 다 거의 안 하시죠? 왜 안 할까요? 딱 보시죠. 뜯자마자 모른다 그러면요 쓰레기통 분리수거로 바로 버리는 거. 이것들을 우편조사라고 하고요. 인터넷 조사는 크게 말씀드리면 우선 웹으로 보내는 것들 이런 것들 다 인터넷 조사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거 보시면서 이게 어떤 조사 방법이고 어떻게 조사원과 응답자 간에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되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집단조사와 배포조사인데 이건 조금 이따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요거 하시기 전에 헷갈리신 분들이 좀 많아서 요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할 때마다 배운 게 피조사자, 피면접자 이러면 피고 뭐나 하면서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제가 다시 보시면 면접원, 조사원 그렇게 통일할게요. 뭐라고요? 면접원, 조사원 그 다음에 응답자라고 할까요? 그냥 저는 그냥 응답자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조사 대상자와 응답자는 조금 다르겠죠. 조사 대상자는 그냥 표본을 말하는 거고 거기서 실제로 응답한 사람들은 응답자라고 보시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응답자, 응답원, 응답 대상자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어디서는 피면접자 그러면 면접원이야, 조사 대상자야, 할 때마다 헷갈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명확하게 쓰시는 게 더 좋겠죠? 네, 그렇게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피고 원고 하면 뭐가 피고고 뭐가 원고인지 할 때마다 까먹어요. 그러니까 하면 상속인이 뭐고 피자 아닌가? 할 때마다 까먹으시니까 명확하게 이렇게 구분하겠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의사소통이 더 될 것 같아서 하실 거고요. 그러시다면 집단조사, 배포조사 이런 것들 하시기 전에 조사표와 질문지 구분하는데 이거 굳이 하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솔직히 그렇게까지 구분하실 필요는 없는데 조사표가 조금 더 광범위한 범위가 이제 조사표가 되는 거고요. 질문지는 응답자가 실제로 체크하는 것들을 질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사표는 저겁니다. 전화조사 같은 거 대신 체크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은 그냥 조사표라고 하고 이게 조사표가 좀 더 큰 범위예요. 조금 더 큰 범위고 질문지라는 것은 응답자들이 직접 체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질문지라고 합니다. 네. 자, 여기서 보시면 이거 간단하게만 살펴보실 건데 얘는 간단하게만 살펴보실 거고요. 얘는 언제 쓸 거냐면은 조사하면서 어떤 왜곡 현상이 문제점이 된다.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 정도만 보시려고 보시는 거예요. 이런 것도 다 쓸 필요 없이 간단한 요걸 쓰기 위해서 쓰게 됩니다. 첫 번째, 최근 정보 효과. 두 번째, 1차 정보 효과.